부가가치세 이어서 볼게요. 어제 그 내수용 특징을 봤는데 지금까지 한 특징이 국세, 그다음에 물세, 다단계 거래세, 간접세, 전단계 세액 공제법. 세 개는 같이 봤어요. 내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외수를 볼 거예요. 해외. 뭐 수출이나 수입이 해당이 되겠죠. 이제 다음 특징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지구 과세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랑 겹쳐 있을 때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게 소비지국이 무슨 뜻이냐면 소비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수입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수입국. 반대말은 생산지국이 있어요. 생산지국. 그러니까 생산지국은 수출국이고 소비지국은 수입국입니다. 그러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여기서 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그 전제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출 수입을 할 때 나라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법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돼버리면 수출국, 수입국 이렇게 나라가 두 개면 또 지들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모든 세법에 불문율이 있는데 세법에서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두 번 걷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이 한 번만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수출국도 과세를 하고 싶고 수입국도 과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 한 개에다가 둘 다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 물건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세금 두 번 받죠.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 하나에다가 세금을 두 번을 때리면 안 돼. 이게 이중과세예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안 된다. 이게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이중과세 금지.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율이 10%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10%인 거고 다른 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아닐 수도 있죠. 그 북유럽 쪽에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나라 세율 되게 높아요. 부가가치세율이 25%인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5%인 나라. 이 두 나라가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물건 1,000원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000원짜리. 1,000원. 그러면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어요. 이때 이중과세는 안 돼요. 그러면 수출국이 과세할래, 수입국이 과세할래, 이걸 정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국이 하기로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수출국이 하기로 했어.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을 A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회사고 이 A는 수출국에 포함된 지금 회사고, 그다음에 B는 역시 회사고 수입국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A가 수출국에 신고를 하겠죠. 저 수출할게요. 1,000원짜리. 그러면 수출국이 10% 내나 100원 내나 이러겠죠.
그럼 100원을 뜯어가겠죠. 그러면 A는 이 물건을 1,100원으로 보내겠지. 100원을 뜯겼으니까 1,100원을 받아야겠다 해서 1,100원으로 건너가요. 그러면 수출국이 과세를 했으니까 수입국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은 1,100원으로 도착하겠지. 1,100원.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1,000원짜리 물건에 25%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럼 이 물건 1,250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 둘은 가격 차이가 나는데, 근데 사실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왜 나냐 하면 세금 때문에 차이가 나죠. 둘 다 1,000원짜리예요. 그럼 소비자가 봤을 때 웬만하면 1,100원짜리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퀄리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세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둘 다 1,000원짜리라고. 그럼 1,100원짜리를 많이 사겠죠? 이걸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좋겠네. 지 물건 잘 팔려서. 근데 이 수입국에서 장사하는 애들은 어떨까요? 안 팔리죠, 지들 거. 그러면 국가 욕하겠네. 내가 니 때문에 물건 못 팔고 있다. 왜 싼 나라에서 사오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회사들이 국가를 싫어하겠네. 그럼 국가가 얘를 또 싫어하겠네. 그럼 국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과세를 하면 수입국이랑 세율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도 있는데 날 수도 있죠. 그럼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수출국이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 수입국한테 맡겨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입국한테 맡길 거예요. 그러면 A가 1,000원짜리 물건을 그냥 보내요. 과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1,000원짜리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네 알아서 해 하죠? 그럼 1,000원짜리한테 250원 때리겠죠. 도착해서 1,250원이 됐어요. 이제 어때요? 가격 똑같죠? 그럼 이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국이 과세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럼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는 안 되는데 수출국이 할래? 수입국이 할래? 근데 수출국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럼 수입국으로 하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수입국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출국이면 쟤네가 몇 퍼센트인지 난 상관없지. 그럼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세율은 10%잖아요. 그럼 이때는 0%로 해요. 0%.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퍼센트만 붙인 거지. 0%로 보낼게 하면 아무리 금액이 비싸도 0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면세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면세는 세금이 면제된 거고 영세율은 0을 때리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나중에. 일단은 그러면 이때 이중과세 금지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됐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수출국은 0%를 적용하게 돼요. 결과물이. 소비지국한테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 문제로 좀 많이 내는 게 면세랑 영세 취지를 많이 물어봐요. 면세 왜 만들었냐 라고 하면 면세는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물세 있었죠.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생겼죠. 그거 완화하려고 면세제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면세제도 왜 만들었어 하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려고. 이게 답이고. 그럼 영세율은 왜 생겼냐라고 하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그렇다. 수입국이 과세를 해야 되니까 수출국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0%로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고 해도 되고 이중과세 금지를 뭐 다른 말로 하면 국가 간의 뭐 과세 조정 이런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표시하나 안 틀리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국가 간의 이중과세가 안 된다 그런 느낌이죠. 국가 간의 뭐 과세 조정 이런 느낌으로도 낼 수 있죠. 그래서 내수용이랑 외수용을 다 봤죠. 전반적인 특징을 이렇게 훑어봤고요. 중요한 특징들은 다 봤고 그 밖의 특징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국세도 그렇게 중요한 특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스템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스템적인 거는 얘네들이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좀 봤어요. 그 다음은 이제 사업자를 볼 거예요. 사업자 종류. 사업자의 종류. 그리고 책에 부가가치세가 좀 뭐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사업자 구분을 해볼게요. 사업자 구분. 일단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로 나눕니다.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럼 지금 부가가치세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세자는 부가가치세예요.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이거든요. 뭐 국세청이 이 사업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를 면제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면제됐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인데 그러면 면세사업자는 세금 면제해줬잖아요. 그럼 얘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럼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는데 면세사업자는 없죠. 왜냐면 면세니까. 그래서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인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지. 아님. 그러니까 이름만 사업자라 이 말이지. 왜냐면 면세 이렇게 부를 순 없잖아요. 사업자긴 사업자인데 세금은 안 내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 그럼 일단 면세사업자는 빼야겠죠.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과세사업자가 메인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법은 과세사업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얘네들한테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러면 이게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그럼 일반 과세자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스탠다드인 거예요. 표준. 그러면 얘가 기준인데 간이 과세자라는 말 있잖아요. 간이는 간단하다, 쉽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에 비해 간단하고 쉽게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빡세게 거두면 많이 거둘 확률이 높겠죠. 근데 설렁설렁 거두면 조금만 거둘 확률이 높잖아요. 간이과세자는 조금만 거둬요. 왜냐면 소득이 적어서. 간이과세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도 대충 좀 걷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알아야 일반과세자도 알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을 한번 적어볼게요. 간이과세자가 누구냐 하면 기준을 네 가지로 적어볼 건데 첫 번째가 직전 연도입니다. 작년이에요, 작년.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대가. 요거 중요한데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공급 대가가. 요거는 따로 적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쓰는 말 중에 공급가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공급은 판매를 말하거든요. 공급을 해줬다, 팔았다. 그럼 내가 판매한 물건의 가격, 공급가액. 공급한 물건의 가액, 공급가액.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이라 해볼까요?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럼 공급가액은 1,000원이에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1,000원짜리 물건을 팔게 되면 100원을 걷어서 낼 의무가 생겨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죠. 근데 원래는 소비세라고 해야 맞는 것 같긴 한데 부가가치라는 뜻이 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부자가 979 더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창출해내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인데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에는 항상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라는 소리예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은 100일량입니다. 100일량이 클수록 세금 많이 내요. 그게 과세표준이라고. 그러니까 뭘로 세금을 매겨요? 하면 100일량이에요. 그럼 그게 과세표준이야. 그럼 뭘로 부가가치세를 걷나요? 하면 공급가액이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세법마다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인 거야.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10%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과세표준 중에 제일 쉬워요. 부가가치세가. 내가 파는 물건이 과세표준이거든. 그래서 얘는 곧 과세표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파는 물건은 1,000원짜리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를 100원을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1,100원을 받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때 밑에 나오는 개념이 공급 대가예요. 공급한 대가로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거지.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죠. 공급 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를 처음에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해서 공급 가액은 내가 공급한 물건의 가격, 공급 대가는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냐. 부가세까지 받아야겠죠. 안 받으면 내 돈에서 내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급 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문제에서 만약에 1,100원을 언급했어요. 1,100원 해놓고 괄호 열고 공급대가. 그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고, 아니면 1,100원 해놓고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1,000원 써놓고 공급가액 하면 100원을 더 받아라 이 말이죠. 같은 말로 부가가치세 별도, 이런 거 뭐 가끔 보셨죠? 부가가치세 별도. 일본은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갔는데 편의점에 1,000엔 써있다. 그럼 1,100원 내야 되는 소리야. 1,100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 가장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이에요. 기준이 8천만 원. (8천만 원) 미만. 이것도 중요한데 미만이랑 이하랑 다르죠. 미만은 8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8천만 원 이하는 8천만 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작년에 공급대가가 7,999만 9,999까지예요. 8천 되는 순간 일반과세자인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미만. 이런 거 공무원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하로 바꿔서 낸다고요. 좀 더럽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금액을 바꿔요. 금액 8천. 그리고 네 번째, 지금 3개 했어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그 사업자 형태가 개인과 법인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 사업자 A가 있다고 할게요. A라는 개인 말 그대로 개인이에요.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통장에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통장에 1억 있다 그랬죠. 그 1억 원이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1억 원을 지 마음대로 써도 돼. 그냥 왜냐면 내가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사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써도 돼 그냥. 세금을 좀 많이 내요.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 그러면 그 보통 개인 사업을 하다가 소득이 커지면 진짜 세금 폭탄을 맞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타가 오니까 와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 말이 나오고 법인을 세워야겠다 이 말이 나와요. 왜냐면 법인은 세금을 조금 내거든요. 왜냐면 사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할 거면 아예 그냥 법인 세워서 해라. 그럼 A가 B라는 법인을 세웠어요. 설립 등기를 친 거야. 그럼 얘는 법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회사로. 그럼 이때 A가 갖고 있는 돈을 B에다 출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돈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B는 A한테 뭐 주죠? 주식 주지. 그럼 만약에 이 A가 100억 넣은 거야. 100억. 돈 100억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이 회사가 액면 금액이 100원인 거야. 그럼 억주를 받겠지. 억주를 받아요. 그럼 지분율 100%죠. 이런 걸 1인 기업이라고 해요. 이 회사는 정확하게 A 거지. 근데
B에 100억 넣었잖아요. 이 100억을 A가 쓰면 어떻게 돼요? 횡령이야. 횡령. 남의 돈 쓴 거니까요. 지금 A랑 B는 다르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집 통장에 있는 돈 쓸 수 있다 그랬죠. 대신에 세금을 많이 낸다 했지. 근데 법인은 세금을 조금 낸 대신에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보통 A가 B 돈을 꺼내 쓰는 일이 많다고요. 횡령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라는 거는 설립 등기를 쳤다.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하다는 소리예요. 개인보다는. 반대로 말하면 개인이 법인보다 영세하다는 말도 되겠죠. 개인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일반 과세자의 범위를 생각해 볼게요. 일반 과세자는 일단 법인 사업자는 그냥 일반 과세자예요. 법인을 세우면 내가 법인을 세우고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일반 과세자예요. 왜냐면 간이 과세자의 범위가 개인 사업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법인 사업자는 전부 일반 과세자지.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는 법인 과세자 플러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 플러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 이상 개인 사업자,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나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과세자가 아니면 일반 과세자,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면 뭐 10%랑 면세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 10%가 되려면 국내에서 물건을 팔 때고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출하면 0% 적용받죠. 10%랑 0%가 과세예요. 0%도 과세예요. 그럼 영원이지 않냐? 영원이 있는 거고 면세는 아예 없는 거예요. 면세는 없는 거, 영세는 영원히 있는 거. 그래서 수출을 한다면 과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소리인데, 왜냐면 0%도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면제됐죠. 면제된 사람한테 왜 과세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네? 형식성 과세? 네? 아 그럼 형식성 과세는 거예요? 아 0%요? 네. 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네, 이거는 그 매입 쪽이 중요해요. 매출 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과세하는 게 맞죠? 명으로 하니까. 일단 사업자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을 볼 거예요. 증빙. 그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래를 했을 때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물건 샀을 때 물건을 샀다는 증거. 그러니까 영수증에 써 있죠. 어떤 물건 얼마에 샀다고. 그게 증빙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고 돌려받는지 좀 볼게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내고 돌려받는 상황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예요. 일반 과세자라고 할게요. 일반 과세자. 그럼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고 하겠습니다. 1,000원.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럼 100원을 걷어서 내야겠죠. 그럼 이때 용어를 좀 보면은 세법상 용어랑 재무회계상 용어가 또 다르거든요. 같은 건데 다르게 말할 수 있죠. 1,000원. 얘는 매출액. 매출액 1,0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은 매출세액. 매출액에 대한 세금. 매출세액. 매출액, 매출세액. 이건 세법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재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재무 쪽. 그럼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으면 1,000원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제품 매출 1,000원 수익. 수익. 얘는 재무로 보면은 100원은 뭐냐? 우리가 1,100원을 받잖아요. 근데
100원은 내야 되죠. 갖고 있다가 내야 되죠. 얘는 부채거든요. 부채. 1,100원을 받았는데 그럼 자산일 거 아니에요. 현금 받았으면. 근데 그 중에 100원은 수익이고 100원은 부채야. 내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 월급 줄 때 내주려고 거둔 경우 있었죠. 개정 과목 기억나요? 예수금. 미리 받아놨다. 내주려고. 근데 얘도 그런 성격 아니에요? 내주려고 미리 받아놨죠. 얘는 부가세 예수금. 예. 그러니까 예수금은 두 개가 있는 거지. 부가가치세 쪽 예수금과 아닌 예수금. 그렇게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매출세액. 세법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개정 과목으로 가면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수익, 부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1,000원짜리를 팔 때 증빙을 주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요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 쪽이랑 매입 쪽이 다른 게 매출 쪽은 내가 1,000원짜리를 물건을 팔잖아요. 이 팔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100원을 낼 의무가 생겨요. 즉 증빙을 주든가 말든가 1,000원이 팔았다는 정황만 포착되면 부가세 100원을 뜯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야 유리하죠. 국세청한테. 그러니까 세법 공부할 때 헷갈리면 국세청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1,1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카드를 내민 거야. 그럼 우리는 카드 점표 줘야 되죠? 근데 카드 점표에 1,000원, 100원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금융감독원으로 날라가. 그리고 국세청이랑 같이 공유를 하겠죠. 전산상 데이터를. 그럼 우린 100원 내야 돼요. 이건 뭐 빼박이잖아요. 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을 수도 있잖아. 현금 1,100원 받았는데 쟤가 그냥 간대.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갈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1,100원 받은 걸 지금 누가 아나요? 아무도 모르지. 근데 만약에 세무조사 들어왔는데 2,100원 뭐야?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게 너무 그러면 좀 못 참나? 계좌이체 됐다고 할게. 계좌이체. 계좌이체로 1,100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금융감독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카드 점표나 현금 영수증을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세무조사 들어와서 1,100원 계좌이체 된 게 뭐 들켰다고 합시다. 실제로 통장을 까보지 못해요. 근데 1,100원이 왜 들어왔는지 입증을 못하면, 소명을 못하면 이거 물건 판게돼요. 그럼 100원을 갖고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리하잖아요.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법을 만들어 놔야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000원짜리를 팔면 100원을 내야 된다예요. 증빙을 주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하고 쟤한테는 유리하지. 그러면 파는 쪽은 그냥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확정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800원짜리 물건을 사요. 880원에. 우리가 800원, 80원을 내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이 80원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했죠 어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면 100원을 걷었기 때문에 100원을 내야 되고 80원은 냈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퉁치면 20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880원을 내면서 증빙을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국세청은 나한테 80원을 돌려주기 싫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증빙도 안 갖고 와가지고 저 어제 880원 주고 샀는데 80원 돌려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안 준다고. 그러니까 팔 때는 팔면 끝이죠. 팔면 100원을 내게 돼 있죠 법상. 근데 받을 때는 물건을 살 때는 증빙을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 지들한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880원 주고 물건을 사는 걸 봤어도 증빙이 없으면 모른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거래한 게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중국에 산하 제한할 때 한 명밖에 출생신고 안 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2명 낳아도 한 명만 하고 한 명은 안 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그 첫째는 출생신고를 하고 둘째는 안 했다 칠게요. 그럼 그 둘째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한 게 태어난 거야. 880원에 산 게 태어난 거라고. 근데 증거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이 거래는 없는 거라고,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증거가 남아야 80원을 빼준다는 소리예요. 아니 말로만 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제 11억짜리 샀으니까 1억 주세요 하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팔 때랑 살 때랑 스탠스가 아예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팔면 야 팔았으니까 갖고 와 이거고, 사면 샀다는 증거 갖고 와.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그래야 지들한테 유리하지. 그러면 우리가 A면은 주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를 할 때 얘한테 증빙을 요구하겠죠. 안 그럼 내가 80원 못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 옆에도 누가 있겠죠. 그럼 얘가 증빙을 요구하겠지. 그러니까 우린 줘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게끔 해놓으면 알아서 쫄라서 주게끔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기본 구조인데,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적격 증빙 다 주고받았다고 치면 이 100원이랑 80원, 100원은 남의 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80원 내 돈 냈어요. 그리고 20원을 내면 난 손해본 거 없죠. 밑에 건 손해본 게 없어요. 그 다음 위에 800원 1000원 있죠. 800원 쓰고 1000원 벌었죠. 그럼 이때 빼면 200원 남잖아요. 이 200원을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200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요. 부가가치세 20원 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랑 소득세를 내는 건 별개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니라 그랬죠. 걷어서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은 손해를 전혀 안 보잖아요. 근데 위쪽은 우리가 200원을 남겼잖아요. 그 200원 남은 것 중에 소득세를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득세는 아까워해야 되는 게 맞지.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얘가 A잖아요. 얘는 A인데 일반과세자 10%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B, C도 할 거예요. 얘가 A고 일반과세자가 A고, 일반과세자인데 영세율 적용받는 게 B, 면세사업자가 C.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적어볼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3개 비교할 거예요. 일단 왼쪽은 다 똑같아요. 880원짜리 샀다.
오른쪽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 우리가 10%면 1,000원짜리를 10%까지 더 받는 거고요. 0%면 0%더 받는 거고 면세면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를 볼게요. 오른쪽은 뭐 그런데 그러면 이 세 개를 놓고 보면 BC가 오른쪽이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B는 1,000원에 0원, 면세는 1,000원 끝인데 근데 어차피 0이나 없는 거랑 같지 않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인단 말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면세랑 영세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 왼쪽이에요 왼쪽.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세사업자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걷잖아요 지가. 걷어서 낼 의무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때 10% 일반 과세자는 100원을 걷어서 낼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보통 같이 있죠. 그러면 80원짜리 샀을 때 880원 샀을 때 80원을 돌려받을 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은 내지만 80원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손해를 안 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0%는 1,000원, 빵원이죠. 근데 얘도 의무가 있어요. 0원만큼. 없는 건 아니지. 0이 있으니까. 의무가 있으니 권리도 있겠죠. 얘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게요. B는 그럼 얘는 수출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수출할 때는 어차피 부가세 걷지도 못하죠. 해외에 있는 애한테 1,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0원을 들고 세무서 가요. 저 0원 걷었으니까 0원 드릴게요 하고 저 80원 냈거든요. 주세요. 의무했으니까 권리 주세요. 줘요. 그럼 얘는 80원을 돌려받으러 가. 그러면 A는 20원을 내려가죠. 얘는 20원을 내요. 얘는 80원을 돌려받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일단 B가 좋아 보이지? 근데 이 둘 다 손해는 안 봐요. 왜냐면 얘는 100원을 걷어서 80원을 지가 갖고 20원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출혈 없죠? 그냥 뭐 남은 돈 준 거니까. 근데 얘는 거둔 게 없잖아요. 대신 낸 건 있죠, 80원.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똑같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똑같죠? 근데 여기서 B가 더 좋은 게 맞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A가 1,100원에 물건을 팔면 1,100원이 다 지 건 줄 알아요. 100원이 부가세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그냥 부가세 공부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100원을 야금야금 써. 그리고 100만 개 팔면 부가세 1억 쌓여 있죠. 그럼 1억 원 내야 된다고. 근데 B는 어때요? 1,000원밖에 못 받죠. 써봤자 다 지 돈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 살 때는 어차피 부가세 맡겨놔야 되죠, 상대방한테. 그럼 얘는 무조건 받잖아. 그러니까 얘는 돈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지. A는 지가 따로 100원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안 그럼 세금 폭탄 받죠. 근데 B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런 면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 얘는 부가세를 몰라도 손해를 안 보지. A는 돈 많으니까 막 써버리는데. 그 정도 차원이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얘는 1,000원에 파는데 부가세를 거둘 의무가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다 그랬죠? 과세사업자고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낼 의무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세무서에 갈 일이 없어. 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이 80원 어떻게 돼요?
못 돌려받아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게 면세 사업자가 좋아 보이죠. 와 세금 안 내고 좋겠다. 그닥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파는 물건이 면세인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쌀 장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쌀을 팔았거든요. 근데 쌀이 면세래. 그럼 난 면세 사업자야 그냥. 그럼 내가 샀을 때 부가세 낸 거 못 돌려받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A는 소득이 200원이었죠. 1000원 빼기 800원이니까. 그럼 면세 사업자 얘는 소득이 1000원 빼기 880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럼 120원 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손해본다 생각하죠. 그럼 얘는 물건을 얼마에 팔까요? 1080원에 팔 거라고. 그러니까 면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누적 효과라 그래요. 지가 손해 본 것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녹여서 비싸게 팔아버려. 왜냐면 쌀집 장사도 월세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가세에 한이 맺혀 있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세 사업자는 우리랑 똑같아. 우리 당근마켓에 물건 팔면 부가세 안 받죠. 의무 없으니까. 그리고 음료수 사 먹고 부가세 돌려받을 생각 한 적 없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비사업자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이랑 똑같아. 세법상으로 보면, 부가가치 세법상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좀 쉬다가 또 볼게요.